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탄핵과 특검, 국조, 삼두마차가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포위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그 탈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저항을 거세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어제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국회가 공개한 걸 보면 내용도 수준도 상당히 별로다, 후지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위증교사 의혹마저 불거진 상황인데요. 그야말로 탄핵하고 나면 그 다음 곡에는 좀 수월해지지 않겠나라는 촛불 민심의 기대가 있었는데 요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이신 정의당의 이정미 원내수석 부대표를 모시고 자세한 현재 정치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팟짱 스튜디오에 여러 번 나오셨는데 제가 처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없었을 때 제가- 제가 한번 또 나왔었어가지고 그러셨나요? 네, 저는 항상 친구 집에 놀러 오듯이 그런 기분으로 여기를 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친밀함을 네. 우리 장윤선 기자님이 예, 예. 그 정의당도 현장에서 항상 발로 뛰지만 예. 그때마다 현장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매일매일 만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이런 게 동지적 관계인가요? 네. 선 곳은 다르지만 네. 지향하는 바가 비슷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지난 주말 얘기부터 좀 여쭤야 네. 될 것 같아요. 오늘 화요일이긴 한데요. 이 얘기가 좀 잘 많이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일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네. 국회에서 육두문자가 고성과 육두문자가 쏟아졌어요. 저도 국회의원 생활한 지 한 반년 정도 예, 됐는데 예. 처음 봤습니다. 그런 현장 처음이세요? 네. 굉장히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그냥 국회의원들은 네. 서로 아우라로 대결을 하는 게 아니라 목청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됐죠. 그렇군요. 근데 죄송한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사로만 봐가지고 예. 그 사실- 현장이 카메라가 없었어요. 예. 근데 네. 바깥에까지는 얘기가 다 들려가지고 들려가지고 기사가 나갔던데. 기사가 다 나왔어요. 예. 네,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이 되고 일요일 날 네. 이제 첫 회의가 있어서 사실 그 전날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토요일 날. 예, 의원들의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이라는 것은 사실 법률적인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네. 탄핵소추위원으로 되어 있고 네. 그분이 지정하는 법률 대리인들로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게 돼 있고 네. 아마 권성동 의원이나 국회 차원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과정에는 네. 민심을 수용한 야당이 이것을 끌어왔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인 권선동 의원 혼자서 탄핵소추위원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정당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네, 이 탄핵 심판들을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회의도 그렇게 좀 뭔가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렇죠. 첫날부터 이제 쟁점이 됐던 것은 대통령 답변서 공개 네. 여부였거든요. 네. 권선동 의원님께서는 이 답변서를 네. 지금 공개하게 됐을 경우에 사법 처리 절차를 거치기 전에 네. 여론 재판, 언론 재판이 선행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법부의 어떤 그 부당한 어떤 압력 이런 네. 것들이 가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의지를 좀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권성동 위원장은 먼저 이 답변서를 받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위원으로 선임된 것은 그 전날이었고 네. 답변서가 그 전날 왔기 때문에 네. 그것을 공개해 달라, 우리한테 전달을 예. 해달라 했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헌재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네. 금요일 오후 3시 네. 반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나서 권성동 위원장에게 줬을 가능성이 있고 네, 갔죠. 권 위원장은 그걸 보고 수준을 간파를 했을 것이고 네. 이게 바깥으로 공개가 되면 난리가 나겠다. 그런 이런 판단을 했던 거 역설적으로 아니에요? 저는 그런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 다 뭐 기함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답변서를 보고. 네, 그러니까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네. 예. 그러니까 권성동 위원장이 요거 나가면 여론이 먼저 네, 움직인다. 출렁일 것이다. 네.
너무 뻔하죠. 네. 상황 수준이 다시 써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이랬던 답변서를 겁니까? 보고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은 권선동 네. 의원이 나름 그 정도의 상식은 있다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아니, 하네요. 그래도 국회 법사위원장인데 그 정도 상식은 있으시겠죠. 네. 그런데 이런 답변서를 공개를 못 하겠다. 그래서 예. 야당 의원들이 반발한 건가요? 예, 현장에서? 그렇죠. 말이 되냐? 예, 뭐 그래서 초반부터 모두 발언 시작할 때부터 뭐 저까지 포함해서 모든 의원들이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회의 시작되자마자 네. 이것은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한번 한바탕 하고 나서 네.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잘 된 일이죠. 결과적으로는 잘 된 일인데 그 안에 상당한 실랑이가 있었던 건데 네. 그럼 권성동 위원장과 박범계 의원 간에 고성과 막말이었습니까? 뭐 또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제가 동료 네. 의원으로 지켜드리는 것이 마땅할 듯하여 네. 그냥 기사에 나온 수준으로 짐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국회 안에서 육두문자까지 동원이 돼서 공개된 네. 답변서. 국민들은 이 답변서 수준을 보고 이럴 수가. 근데 그 의원님들도 받아보시고 뭐 여러 생각들이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 같은 경우는 좀 어떠셨습니까? 26쪽짜리 금방 읽으셨을 텐데. 저는 사실 이런 수준으로 답변을 할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아, 정말이요? 예. 어떻게 그렇게. 이 정부는 그런 정부예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초지일간 네. 이때까지 입에 발린 사과 이후에 검찰 조사 안 받겠다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은 네. 뭐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런 상황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네. 제가 그 이제 답변서 내용 중에 네. 최순실이 국정에 관여한 것은 1%도 안 된다 뭐 미만이다. 이런 예, 얘기를 예. 보면서 그래 원래 이 정부는 뭐 반성도 1%도 없고 죄의식도 1%도 없는 정부니까 이런 이제 1% 생각이 정부. 예. 제가 지지율이 지지율 1% 1%를 향해서 가는 대통령이라고 맞아요, 얘기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예. 이제는 지지율 조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하면 제 예측이 딱 맞아 떨어졌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지지율 조사 안 하죠? 진짜 그러네요. 예, 대통령이 직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 조사를 안 한대요. 야, 그렇구나. 아니 근데 진짜 이게 그러면 1%면 괜찮은 거냐라는 네.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교수님은 이걸 계산을 했더라고요. 네, 4조. 400조의 1%면 4조다. 네. 그 4조 저도 좀 주면 좋겠어요. 예? 이런 식의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런 발상을 한다면 이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악영향을 미치겠죠.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어떤 예, 전망들이 저는 이 나옵니까? 답변서 자체가 고스란히 이 정부가 왜 탄핵되어야 하는가를 오히려 입증한 그런 답변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책임자가 스스로 자기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변명을 하는 과정들을 놓고 보면은 네. 결과적으로는 국정농단에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돼 있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틀 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네. 키친 캐비닛 같은 키친이에요? 치킨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그 프로포폴이에요? 잘못 보고 네. 닭장? 닭장? 그리고 금고는 금고지 도둑 금고 최순실이 네, 아무튼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최순실에게 그러한 국정에 대한 네. 상당한 권한을 그 안에서 비선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논의해 왔고 결정해 왔다라는 것을 예. 거꾸로 드러냈던 뭐 이런 내용들이나 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그 현재 정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답변서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한 굉장히 명확한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 실검이 계속 떴던 게 연좌제였어요. 네. 그럼 둘이 식구란 얘기야? 예, 뭐. 결과적으로 그것도 이제 우리는 그런 혈연적 관계다. 네. 그러니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답변 내용들이 이제 쏟아진 건데요. 그 연좌제도 그 친족 간의 연좌제가 있고 이을 연자를 써서 네. 이을 연자를 쓴 거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어진 관계다. 뭐 네. 이런 정도의 해석이 있다. 뭐 실제로 법에도 있는 내용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국민들이 모두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하는 그 답변서를 내고 이게 그 공개가 됐을 때 위법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위법적 소지는 있는 겁니까?
저는 사실 지금 이 법률 대리인들이 네.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분들이 아, 모여 그래요? 있지 않나. 네. 예를 들어서 네. 탄핵 과정에서는 변호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네. 그 답변서에 법률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변호사라는 표현을 변호사단이라고 썼습니다. 썼어요. 예. 그 겉에 표지에. 네, 예. 네. 그래서 뭐 그것조차도 도대체 이분들이 피청구인 변호인단 네, 이렇게 썼어요. 예. 뭐 법률을 제대로 아시는 분일까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음. 그분들이 얘기하는 형사소송법 47조를 네. 이제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예. 제가 그래서 그 문구를 네.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네.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이 법률 대리인들은 공개하지 못한다. 아. 를 이제 강조를 예, 예. 두고 이 예. 공개한 건 위법이야 이렇게 예, 얘기를 예. 했는데 예. 사실 법조문 전문을 보면 네. 공익상의 필요나 음.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예. 얘기입니다. 이게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어.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공권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민간인이나 잡범이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온 국민이 정치적인 탄핵을 했고 이 정치적 탄핵에 대통령이 어떤 인식을 갖고 이 재판에 임하는가를 네, 네.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공익상의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상의 이유로 이것을 공개했는데 예. 이분들이 이 앞에 있는 조문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공개하지 못한다만 보고 네.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예. 법률 대리인으로서의 자격, 능력 이것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수많은 법조인들이 이 그 대통령 측에서의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변호인단을 잘 구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잘 안 나서려고 했다. 네. 대통령 편에서 변론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생긴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이라는 것은 앞으로 짧아도 3, 4개월 안에 끝날 텐데 그분들은 변호사를 평생 하셔야 예, 되잖아요.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의 변론을 맡았다가 탄핵될 게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한 예, 예. 변론을 누가 맡으시려고 하겠습니까? 그 전부 이제 그 관계가 있었던 분들도 뒤에서 돕겠다. 네. 제발 이름은 걸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여하튼 지금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탄핵 심판이 물론 다 다투겠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었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 판결이 좀 그 결정이 좀 빨라질 수 있겠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많은 헌법재판관 출신들의 이제 의견을 들어봐도 네.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한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된다.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달라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국민 여론 70% 이상이 이 탄핵 하지 자체가 말라고 예,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그런 여론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탄핵 70% 찬성 그리고 대통령은 그만 내려와야 된다는 여론이 네. 90% 가까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치적인 판단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 판단을 사법적 절차에 맞춰서 네. 이제 해결을 해야 할 임무가 지금 헌재에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헌법재판소장님하고 이정미 재판관 네. 성함이 같으세요. 네, 항상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정미 재판관님, 국회에서는 제가,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정미 재판관님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 주십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두 분의 이제 임기가 최종적으로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분은 헌법재판소장이고 한 분은 지금은 수명재판관을 맡으셨기 네, 때문에 예. 이 중책을 맡으신 분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탄핵 사유가 좀 간단한 네, 네.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헌법연구관 TF가 한 4-5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더라고요. 근데 네. 이번에는 사안이 복잡해서 길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만큼 지금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TF가 2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네. 당시 노무현 대통령 재판 때보다 한 5배 정도의 네. 규모인데다가
헌법연구관 40명이 여기에 다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서 일을 진행해 나가면 네. 3월 초까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3월 초. 네, 그리고 지금 뭐 제출되어 있는 헌법 법률 위반 한 15가지의 모든 것을 다 심리는 해가야 되지만 네, 네. 그 중에 굉장히 심대하게 이런 정도면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위를 보장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결정적인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나머지 심리가 다 확정되기 전에라도 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라는 헌법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통진당 해산 때도 네, 뭐 네, 그런 네.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판단을 놓고 볼 때 3월 초 안에는 어떤 결론이 날 수 그렇군요. 있지 않을까 봅니다.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한정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뭐 8월, 10월까지 하나씩 다 다투기 시작하면 사실상 형사재판 꼴을 갖추고 있기 네. 때문에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다투면 이거 굉장히 시간이 일종의 이제 시간 지연 전술 네. 이런 걸 쓰면 무한정 늘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 말씀 주셔서 요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 근무를 했다고 썼잖아요. 그런데 정상 근무를 입증을 못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전 시간이 완전히 비어 있는데 네. 오전반 오후반 나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정말 저는 답답한 게 네. 정상 근무를 했다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네. 어떤 장소에서 어떤 업무를 받는지 네. 어떤 시간에는 무엇을 했는지 이거를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정상 근무를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라고 밝히면 되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네. 정상 근무만 했다고 하면은 어떤 국민이 그걸 믿을 것이며 예. 정말 속 터지는 얘기만 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어저께 굉장히 또 충격적인 자료 화면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세월호 사건 터지고 4일 후에 나타난 대통령의 성형 예, 수술 수술 자국들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고 많은 그 의사들이 그것은 뭐 성형 자국에 거의 확실하다 이런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한 3, 4일 정도 지난 상황이라면 세월호 당일날 성형을 받았을 의혹이 지금은 뭐 상당히 네. 네, 농후해지는 거죠. 농후해지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맨 처음에 한국일보에서 예, 5월달 5월 자료 화면이 사진이 먼저 나왔죠. 나왔고 예. 또 3월달 자료 예, 화면이 나오면서 매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예. 그 수술을 받아왔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분은 대통령을 하면서 네. 주름살을 펴는 게 자기 주름살을 펴는 게 제일 중요한 분인 예, 거죠. 예. 그런 사이에 국민들 삶이 얼마나 예. 주름이 지는지 모르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런 의혹들을 밝히는 것이 그 정상 근무에 대한 해명이 될 것이다. 그것 없이는 뭐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 대통령은 주 4일 근무를 했더라고요. 4일 수요일마다 근무도 나 제대로 했을까요?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네, 네. 120 며칠을 쉬었다는 얘기인데 이 직장인들이 들으면 정말 뚜껑이 확 열리는 얘기거든요. 예, 주 5일뿐만 아니라 야근 막 얼마나 네, 특근 뭐 뭐 주당 8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요새 기자들은 주 7일 근무를 해요. 네. 그런데 대통령 때문에 더 쉬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했다. 그리고 엄중한 그 국가적 재난 위기에 또 정확하게 본인은 정상 근무했다고 우기기만 하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그렇죠. 못하고 있다. 머리 한 거는 확인이 됐어요. 네. 그밖에 다른 거는 확인이 안 됐는데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드라마 좋아하시고 그렇게 미용 좋아하시면 그렇게 사는 삶도 있어요. 뭐 그렇게 산다고 욕 먹을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 왜 대통령을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러니까 드라마 좋아하고 머리 하는 거 좋아하고 성형 수술 좋아하고 이럴 수 있죠. 네. 네, 그런 삶도 존중해요. 네. 그럼 근데 왜 그걸 대통령을 해서 자기 직분을 네. 수행하지 않으면서 그것만 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많은 엄마들이 공부를 하는 대목이더라고요. 예. 22일까지 소추위원단이 이 답변서에 대한 반박 자료 내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핵심 요지가 어떤 게 될까요? 핵심은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들만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들어서 반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법률 대리인들이 뭐 구성이 되자마자 네.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야당 측 몫의 그 변호인단들도 네.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이번 주 안에 아마 법률 대리인단이 다 구성이 완성이 될 아하.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뭐 곧바로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네. 목요일 날까지는 이 일방적 주장, 네.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에 네. 초점을 두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22일 같은 날 이제 국정조사 특위 네. 5차 청문회가 열립니다. 언론에는 이제 우병우 청문회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그거는 좀 별건으로 하고 그에 앞서서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쪽 간사,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완영 의원 네. 그리고 이만희 의원 두 사람이 위증 교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 증인과 말을 맞췄다. 예. 뭐 물론 본인 두 의원은 아니라고 거세게 지금 두 분만 부인하고 아니라 있습니다. 최규일 의원까지 최규일 한 만났다. 자리에 같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최규일 의원은 자기는 먼저 나왔다는 거고 어. 바빠서 그날 탄핵하는 날이어서 그것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여서 나는 나왔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죠. 네. 네. 어쨌든 한 자리에 모이게 된 네. 그 사람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려면 새누리당 안에 다른 의원들도 다 뭐 네. 자리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세 분만을 불러서 앉았다는 거. 그것이 네. 이제 지금 국조위원들 안에 친박 집단으로 대변되는 딱 세 네. 분 아닙니까? 네. 한마디로 조사할 자리에 앉으실 분들이 이제 아닌 거죠. 조사 받을 자리에 앉아 계셔야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친박 집단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자들입니다. 국조위원으로 앉을 자격이 없는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게이트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의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간첩 역할 같은 거 한 거다. 저는 간첩.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예. 실제로 다 얘기 짜맞추기. 음. 그러니까 본인들은 짜맞추기 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뭐 노승일 부장의 증언을 통해서든 그다음에 고용태 네. 씨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든 네. 뭐 각각의 증언이 네. 다 그런 그 정황들을 입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규일 의원의 이야기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누굽니까 최동춘 정동춘 이사장. 정동춘 이사장이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릴 수 있어요. 예. 정동춘 이사장이 와서 쭉 이러이러한 정황들이다라고 네. 하는 것을 모의하려고 했던 정황까지는 저는 뭐 기사만 봐도 확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 모의에 그걸 받아들이겠냐 안 네. 받아들이겠냐라고 하는 입장과 주장일 뿐이지 네. 그 모의를 하려고 했다는 정황은 분명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분들을 거취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 일단 국민의당에서는 좀 의혹이 제기됐으니 다소 억울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만 이제 나가시라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나가면 새누리당에서 이제 새로 또 그 이분들을 이제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을 국조특위 증인으로 하는 거 새누리당에서 굉장히 저하할 수 있다. 그러느니 차라리 똑같이 다 앉혀놓고 대질신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네. 정의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저는 일단은 국회 입법부 자체를 지금 네. 모독한 거고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국조특위위원으로 계속 활동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네.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소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입법부까지 어떻게 손을 뻗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네. 특검 차원에서의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당장 많은 궁금함이 있어서 네. 그 자리에 앉혀놓고 대질신문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 청문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국정농단 사건의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이제 밝히는 것이 될 것이고 네. 특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까지 농락한 네.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음.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이 문제가 분명히 제기가 되어서 네. 정말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심사가 벌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네. 뭐 저는 그 이만희 의원께서 이것이 뭐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의원직까지를 걸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예. 이거는 정말 국회의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까지 저는 네. 예,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위증교사 하면은 이게 형사처벌 받아 감옥 가야 될 걸요. 한쪽에서는 예. 특검에서 그 예, 수사를 해야 하고, 되는 것이고 예. 국조특위위원을 지금 범죄 혐의 대상자가 예. 앉아가지고 조사장에 예.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네, 겁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3루트, 세 가지 루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검이 수사해야 되고 국회 윤리위가 자격 심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 국조특위위원은 사임을 하는 것이 맞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별도로 따로 좀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포인트가요.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이른바 그 최순실의 위증교사 의혹 그 녹음 파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 국민에게 처음으로 최순실의 목소리가 그 공개가 됐던 현장이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렇게 모르는 게 나오잖아요. 뭐 이를테면 이성한한테 돈 요구했다고 하고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고 말이야 왜 들어왔어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만드는 이 위증교사가 나오는데 이번에 역시도 정동춘 문건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말씀하신 이 세 명 네, 최교일 도와줄 수 있는 의원. 그러니까요. 최교일, 이만희, 그다음에 이완영 이 세 의원을 파란색으로 언더라인해서 도와줄 수 있는 친박 이렇게 네. 구분을 했어요. 안민석, 박영선은 빨간색 이렇게 구분이 빨간색 안 쳐지신 의원님들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여하튼 본인들 강성이라서 그랬다 이런 네. 얘기를 하긴 하던데 여하튼 이렇게 분류된 이 세 명 이 친박으로 분류됐지만 실제로 이게 결국에는 뒤에서 누군가가 조정하는 세력이 있지 않고서야 정동춘을 통해서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들까지 이렇게 네. 역할을 무슨 역할극 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네, 컨트롤 타워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어디? 사태가 터지고 나서 뭐라고 보세요? 어디라고 보십니까? 특검이 밝혀내야죠. 특검이 이 컨트롤 타워를 밝혀내야 된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 있다. 작동되는 뒤에서 검은 손. 그렇죠.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 뭐 그것일 수도 있고 예. 뭐 또 다른 이야기들도 들리는데 그거는 어쨌든 예, 더 밝혀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삼가시는데 여러 가지 짚히는 단서들이 있다. 분명히 있다. 그 뒤에 있는 검은 손을 특검이 수사로 밝혀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우병우 수석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조대위, 네. 조여옥 대위가 이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의 키를 갖고 있는 두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아침 조간 보도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은 세월호 수사팀의 민정 수석도 아니고 비서관 시절이에요. 네. 비서관 시절에 수사팀에 전화해가지고 해경 그 서버 네. 수색하지 압수색하지 말아라라고 강압을 했다는 건데요. 이 자체로 이게 그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가 매우 궁금해요. 아, 그 당시에 황교안 총리가.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본인이 그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아랫선에서 그 수사에 대해서 예. 이러쿵저러쿵 지휘를 아하.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예, 오늘 여쭤보고 대정부 싶습니다. 질문에 출석하시죠. 네, 예. 오늘은 뭐 경제 분야인데 제가 내일 대정부 질문하는 날이어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질문을. 질문 네. 저기 뭐야 숙제 내주시는 네. 거예요. 답변하시라고. 네. 예. 내일 이정미 의원이 이제 대정부 질문 황교안 총리 대상으로 대정부 질문하는데 이 사안도 내일 여쭙겠다. 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네, 그렇군요. 조여옥 대위가 이제 그 출석을 하면 그 주사, 네. 그 수많은 주사 의혹과 관련해서 단초가 좀 풀릴까요? 사실 이번 청문회가 참 답답한 것이 네. 뭐 위증 그리고 묵비에 가까운 모른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강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갖고 나와서 지금 뭐 충분히 그 확인되어진 자료들은 상당히 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진실을 내일 밝혀주실 것을 모레죠 밝혀주실 것을 좀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청문회장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진실된 답변을 끌어내는 어떤 목들은 또 의원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뭐 네.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준비들이 되어 있으신 걸로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2일 국조특위도 이제 시선이 쏠릴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 얘기 좀 해볼게요. 그 지금 사람들은 일단 탄핵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한 주 동안 국회 안에서 수많은 개혁 의제들이 쏟아지겠구나. 네. 그 의제들을 가지고 국회에서 뭔가 세게 논의가 야당이 똘똘 뭉쳐서 뭔가 하겠구나라고 촛불 민심은 기대를 했는데 새누리당 분탕질하는 것만 막 가고 네. 야당은 뭐 하는지 모르게 일주일이 훅 가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다시 열리고 지난주 이제 그 주말에 8차 촛불이 있었는데요. 여야정 협의체라는 거를 그 제안을 해서 국회와 정부가 같이 만나자. 근데 이게 지금 잘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탄핵 가결 3일 만에 네. 교섭단체 대표자들이 만나셔가지고 이 개헌특위 구성과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합의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네. 굉장히 많이 좀 화가 났었어요. 예. 사실 이번에 국회 안에서 탄핵 가결까지 이르게 됐던 것은 친박 때문이 아니잖아요. 비박 때문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야당이 정말 똘똘 뭉쳐서 민심을 잘 수용해 갔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 삐끗 흔들림 이런 게 있을 때도 국민들이 그럴 때마다 촛불로 다시 한번 그냥. 막 채찍질 해주면서 예. 잘 가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예. 다시 뭉쳐서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수용하는 입법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러면 탄핵 가결 이후에 민심은 뭐였을까? 개헌보다 개혁을 하라는 거였다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더 단단한 야권 공조를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뭐 분을 바르고 나타나도 새누리도 공범입니다. 촛불이 계속했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탄핵 가결되고 나서 공범자랑 여야정 협의체 구성합시다. 거기다가 그 합의했던 정진석 원내대표 합의 끝나고 가서 41분 만에 원내대표 사퇴했습니다. 예. 그게 말이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야정 협의체 여당의 대표 주자가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 야3당 아무도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여당의 대표자로 인정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불투명한 그리고 그 공범 집단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 가결 후에 제일 먼저 했어야 될 일은 야3당이 한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야3당이 더 단단한 공조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거냐. 그러면 향후 시국을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그 인용이 될 때까지 향후 시국을 더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제 생각에는 뭐 야당 비상 시국회의라든가 오히려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야 쟤네들이 약간 조금 컬러는 달라도 노란색 파란색 뭐 초록색 조금 달라도 이 탄핵 정국 한 6개월 동안은 좀 믿을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을 정치 보여주겠구나. 세력으로, 예.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시국회의 연대 틀 안에서 우리가 올해 12월 31일까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개혁까지 뭡니까? 1. 국정교과서, 2. 사드, 뭐 이런 거 정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개혁까지는 크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걸 막 발표를 해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기대했죠. 촛불 민심이. 네,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죠. 근데 네. 초장에 갑자기 개헌 특위하면서 모든 정치인들 입에서 전부 뭐 개헌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사실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완전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얘기도 국면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렇습니다. 전면화시켜야 돼. 근데 약간 초장에 이거 아니지 않나? 누가 제일 오판했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앞으로 네. 더 단단한 공조를 촉구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책임론을 여기서 네. 일일이 말씀드리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한테 뒤통수 맞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야당들이 각 당 안에서 개헌 논란과 그다음에 차기 대선 레이스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때문에 약간 이제 고민스러우시더라도 그 일은 그 일대로 하셔도 돼요. 네. 근데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야당 차원에서의 야권 차원에서의 비상시국 연석회의 네. 상시적인 근데 그게 이미 비상시국 연석회의 같은 거가 필요하다고 시민사회에서도 요구했고 정치사회에서도 받아서 그런 걸 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야당은 야당끼리 야권 공조를 하되 또 국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일정을 잡으려면 여당이 필요하니까 일종의 이제 양쪽에 양다리 전략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대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권 공조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요거부터 우선 점검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사실 탄핵 가결 이전에 네. 그 야 3당 대표단 회의에서 네. 대표 회의를 정례화해 가자 네. 이런 약속을 하셨죠.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이런 것이 정례화되고 네. 정례화라는 것은 만날 때 주요한 의제들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의제들이 함께 확인되고 이런 과정들은 아직 잘 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지금 일부 그 야권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좀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이런 청산 과제와 개혁 과제 네. 이 두 가지를 그 중요한 목표로 야권 안에서의 뭐 단단한 공조를 빨리 시급하게 복원해내는 것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밑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넣어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가시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쟤네들 저렇게 하고 있구나. 믿음직스럽다. 예. 이런 걸 또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 국회 본회의가 12월 29일 날 지금까지 이제 열리기로 되어 있는 데다가 네. 굉장히 시급한 과제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좀 그런 틀들이 마련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2주차째 탄핵 이후 2주차째 야당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 새누리당이 스텝이 꼬인 건 새누리당 얘기고 그 광장의 민심대로 하자면 공범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자중질환이 생겨서 뭐 둘로 쪼개지든 하나로 합치든 뭘 하든지 간에 그거는 새누리당의 일인 것이고 그러면 그와 별도로 야3당이 말씀하신 대로 청산과제, 개혁과제 정해서 그 하나하나 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정교과서도 중요하지만 지금 AI 문제 때문에 네, 너무 심각해서 계란을 미국에서 수입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리고 계란 값이 오르니까 빵값 뛴다 그러고 슬그머니 오늘부터 라면 값이 50원씩 오릅니다. 꼭 올라도 서민들이 먹는 품목 그러니까요. 위주로 올라요. 빵, 라면 이런 거, 커피 막 이런 거. 부자들은 아무런 타격을 안 받지만 서민들은 엄청 타격을 받는 이런 민생 문제들 이런 민생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가 챙겨주지 않으면 지금 대통령도 저 상태로 유폐되어 있고 관저에서 독서하시고 계시죠. 황교안 총리 대통령 코스프레 하느라고 뭐 의전 뭐 이렇게 그 하죠. 그렇지만 그 스스로 이번 그 농단의 종범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총리? 그럼 국회라도 야3당이라도 뭔가 좀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2주차째 시간 허비하고 있다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번 그 탄핵 정국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 굉장히 위력한 대선 주자들이 몰려 있고 1, 2위를 다툼을 하면서 지지율이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민주당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제는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이 유력한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차기 정권을 우리가 담당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그 전국에 대한 구상들을 민주당 독자적으로 하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이 틈바구니 안에서 그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강화시켜서 대선 레이스에서 국민의당의 대선 주자를 띄워봐야 될 것이냐. 이제 또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정당은 대권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정의당도 사실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 대선 문제를 숨기지 말자라는 주의자예요. 국민들의 이번 촛불의 최종 그 종착점은 정권 교체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을 왜 쉬쉬합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드러내놓고 하되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야당 대통령으로 교체된다 한들 네. 지금 이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한 야당의 힘으로는 전 그거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까지 너무나 어려웠던 것은 네. 과거 청산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에요.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안 돼서 이 모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유신 독재가 제대로 청산이 되지 않아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시대를 제대로 청산을 하려면 박근혜 대통령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을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었던 재벌 권력, 언론 권력, 검찰 권력, 이런 권력들의 검은 이 뿌리들을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 혼자 힘으로 한 정당의 힘으로 될까요? 정말 국민들이 똘똘 뭉치고 야당들이 똘똘 뭉쳐도 5년간 싸워도 될까 말까한 저는 굉장히 큰 벽 앞에 네.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벽을 진짜 부시고 갈 거냐, 네. 그 벽을 피해 갈 거냐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너무나 막중한 책임이 지금 네. 야당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각오로 지금 이 국면을 바라봐야 된다. 단순히 그냥 이제 새누리당 이제 골로 가고 있으니까 저기 극복하고 우리 정권 잡으면 되지. 이런 정도의 아니람 가지고는요. 국민들을 또 두 진다는 거죠, 두 번 대선에서. 불행하게 만드는 거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이제 팟짱에 출연하셔서 똑같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87년 6월 항쟁 때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도 87년 6월 항쟁으로 이제 6.29 선언이 나온 다음에 승리감에 도취해가지고 이제 야당으로 정권 교체는 너무 당연한 거야. 누가 하느냐, DJ가 하느냐, YS 하느냐, 그 둘만 남았지. 어차피 야당이 하게 돼 있어라고 생각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됐습니까? 맞습니다.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야당이 정신 차리지 않고 시간을 계속 이렇게 허비하면 결국엔 똑같은 정치적 우를 범하게 되는데 지금 여야정 협의체 한다. 뭐 새누리당 저 정리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민생과제 할 거다 좀 기다려라. 뭐 광장의 요구 우리는 안다. 이렇게 시간을 버리고 있으면 그 사이에 막 뭐 이런저런 이슈들 다 흘러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각 당의 정치 과정, 특히 이제 대선의 골몰에서 이 판을 흐트러뜨리면 그 자체로 야3당이 전부 그 역사적 네.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리고 뭐 설령 정권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네. 굉장히 취약한 기반 위에 서서 개혁 과제를 밀어붙일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이 발밑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야권 공조를 통해서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다양한 정책 경쟁도 있을 수 있고 창조적 경쟁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쟁을 오히려 더 큰 힘을 만드는 네. 발판으로 삼아 나가고자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고 아무튼 지금은 야권 지도자분들께서 굉장히 어떤 발상의 전환들이 필요하다. 사실 이 국정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네. 대통령의 책임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제도라는 것은 삼권 분립 제도예요. 예. 대통령을 가장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입법부가 있는 겁니다. 근데 네. 대통령도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입법부를 농단했지만 네. 입법부가 견제할 만한 그런 강력한 힘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성찰 위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짐을, 이 빚을 갚아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이 국면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요새 거리에 나가보면 시민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말로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고 네.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야말로 친일 유신 군사 독재 기득권 세력과 그야말로 민초들 대중들의 싸움이 시작된 거고 이 굉장히 3.1운동 이후에 정말 해방전국 이후에 최대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야당 정치인들 뭐 하시는 것이냐. 그리고 슬금슬금 뭐 다 이렇게 그 재벌 또 정치 안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겁니다.
좀 답답한데요. 저는 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각 당의 대표들께서 이제 발언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네. 대선 주자들의 이제 발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뭐냐면 좀 당론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당의 입장으로 예. 아니라 후보 개인의 입장으로 떠들지 말고. 그러니까 후보의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당으로 수용이 돼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유력 대선 주자가 이분은 이런 얘기하고 저분은 저런 음. 얘기하고 너무 이렇게 되면서 그 개인의 입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당의 입장 아니다. 예, 마치 정치가 어떤 개인의 어떤 리더십으로 이렇게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의회 정치가 굉장히 약화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개헌이면은 진짜 이게 한 나라의 헌법을 뜯어 고치는 일인데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예, 일입니까? 예. 그러면 당 안에서 예. 진짜 우리 당의 당론은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냐, 예. 어떤 방식으로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냐 이런 걸 정해갖고 와야지 책임성이 예, 따르는 예, 것인데 예. 전부 말풍선만 띄워놓고 진짜 그래서 예.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하고 개헌을 되게 하는 건지 무책임해 보여요. 네. 예. 아무튼 이런 과정들에 정말 이렇게 당이 책임 있는 발언들을 하고 그 발언에 대해서 한 만큼은 칭찬받고 제대로 못했을 땐 비판받을 수 있는 이런 좀 정말 책임 정치가 좀 다시 잘 구현됐으면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막 댓글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멋진 언니다. 시원시원하게 말씀 잘하시네. 이정미 의원 굉장히 귀요미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두터우시네요. 좀 두텁습니다. 네, 뭐 이런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정의당 소수 정당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야3당을 좀 견인할 능력은 있으시잖아요. 네. 없습니까? 저는 이번 탄핵 과정에서 예. 강력한 예인선 역할은 확실히 했다고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정치권보다 한 발 앞섰죠. 네. 한 발 앞서서 저 아니 대통령 솔직히 말하면 다 이번에 국민들이 해준 거 아니에요? 예. 이를테면 우병우 수석 안 나온다는 거 국민들이 현상금 걸어가지고 맞습니다. 막 계속 배팅 금액이 높아지면서 별별 게 나왔잖아요. 원티드 해가지고 뭐 가발 썼을 때 안경 썼을 때 막 그런 수많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결국 우병우 수석도 22일 날 국정조사 특위 증언대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도와드리면 야당이 좀 뭘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어요. 네. 야권 지지자들 안에.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민심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현대사에 굉장히 큰 격변기 때마다 국민이 다 이어놓고 정치가 죄를 뿌리거나 정치가 지는 이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87년이 네. 그랬고 아주 가깝게는 세월호의 경우도 그랬었죠.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들의 굉장히 높은 목소리가 있었는데 결국 정치가 그 답을 주지 못해서 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이 굉장히 이기는 판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네. 정치가 그 방법을 의회 안에서 잘 구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 그 민심을 가장 먼저 쫓아갔던 당이 정의당이에요. 제가 네. 그 대통령 1차 담화 이후에 국민들이 전부 경악을 했을 때 네. 300명 국회의원 중에 제일 먼저 대통령 탄핵을 그 청와대 앞에서 탄핵이 아니고 그때는 하야를 하라고 예, 했지만 하야라고, 예. 그리고 대통령 사퇴와 탄핵 당론도 정의당이 가장 먼저 정하면서 정의당이라는 작은 당이지만 우리 목소리를 반영하는 당이 저 안에 있네. 네. 또 이런 그 자신감이 서로 상호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과정들이 전 있었다고 보여지고 네, 네. 그러면서 큰 야당들도 결국은 이러한 그 여론들을 네.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소리를 의회 안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 네. 그리고 의회가 흔들릴 때 민심을 다시 의회 안으로 전달하는 역할들 이런 것들은 정의당이 이번에 굉장히 좀 잘했다라는 평가를 네.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네. 지지율이 잘 안 올라요. 아니, 지지율 좀 그러니까요. 올려주세요. 갑자기 야당 역할 얘기했는데 갑자기 정의당 칭찬을 하셔가지고 네 여러분 정의당을 칭찬해 오늘 봤던 지지율이 좀 올랐던데요. 5.5%로 7%까지 올랐어요. 이게 정의당은 죽기 살기를 하면 0.1% 올라요. 아니 근데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네.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정의당 의원님들 좀 불쌍하고 딱하시대요. 왜냐하면 수가 너무 작아가지고 네.
한 분이 정말 너무 일당백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은 워낙 의원님들이 많으시니까 뭐 그 당은 아 왜 나는 역할이 없어 이런 그 불만이 있으신데 네. 그 이게 국민의당 만 하더라도 일이 많고 네. 또 그 국민의당보다 더 수가 적은 정의당은 한 사람이 막 몇 가지씩 일을 해야 돼서 너무 국민의당 바쁘다고. 의원님들이 네. 저희를 가장 잘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도 수가 적기 때문에 고생을 한 두세 배 한단 예, 말이죠.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 당을 보니까 예. 저기는 얼마나 힘이 들까. 더하네. 막. 매일 위로해 주세요. 아, 그렇군요. 힘들지? 아니,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 야삼당이 좀 연대를 해서 이른바 이제 그 청산, 대한민국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청산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 과거사 특위, 그리고 경찰 과거사 특위, 뭐 이런 특위들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지만 실제로 그야말로 캐비넷 안에 진실 규명이었고 국정원의 본질을 바꾸는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못했잖아요. 여전히 수사권, 대공수사권 이런 거 가지고 있고 뭐 조작 간첩 계속 터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이제 그 국정원 사찰 문건까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야삼당이 정확하게 좀 국면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는데.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오늘하고 내일 양일간 경제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 있는데요. 네. 황교안 총리도 탄핵감이다라는 게 지난 토요일 촛불 팔자 촛불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대우가 그 총리 공간 앞에까지 이렇게 가서 그 집회를 했었는데요. 황 총리 문제는 좀 계속 이렇게 두고 관찰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선출된 권력은 국회입니다. 네.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를 대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심을 지금 행정부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행정적으로 잘 반영하라고 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고 네.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에 최대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직무대행 되자마자 마치 국회랑 기싸움 하듯이 내가 대정부 질문에 나가야 될 처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분출이 된 것이고 또 이번에도 이제 사실 국민의 촛불 때문에 네. 황교안 총리가 결국은 국회 출석과 대정부 질의에 나오시게 된 것 아닙니까? 네. 기싸움을 하실 처지가 아니고 길을 빼셔야 돼요. 지금 네. 그분 예전부터 뭐 국회에 나오면 의원들 막 진짜 막 도끼 품은 눈으로 예, 쏘아보시면서 그러시는데 이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틀 동안 네. 성실하게 네.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두 번째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괜히 미워서 탄핵한 거 아니거든요. 네.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버려놓은 이 정책들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너무나 네. 처참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계속 네. 직무 수행을 하겠다라는 인식을 완전히 비우고 나오셔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정교과서 문제 폐기할 생각이 없다. 이제 당장 23일 날 공개를 하고 이게 내년 3월부터 학교에 이 교과서가 깔리냐 안 깔리냐 굉장히 중요한 국면인데요. 오류가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한 페이지에 4.7건.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오류가 많은 교과서를 학생들한테 배포를 해서 이걸로 공부를 해라. 정말 속아 웃을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느 나라가 역사 교과서를 이렇게 오류 투성이의 역사 교과서를 무조건 뒤밀어. 네. 그리고 교육부 공부해. 장관도 아마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 장관님께 네. 응원의 말씀을 한 말씀 해드리자면 응원의 말씀이요. 예.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없습니다. 눈치 눈치 보지 마셔요. 지금 당장 폐기해도 욕할 국민 아무도 없고 네. 이때까지 쏟아부었던 돈 네네. 그거 걱정이 되시나 본데 네. 어쨌든 지금은 더 많은 피해를 낳기 전에 이거는 국민들에게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잘못 가르친다는 것마다 보다 더 큰 피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두시도록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정교과서 예산 낭비 엄청 심한데요. 네. 이거 자체로 헛돈 썼다. 네. 이런 비판 쏟아질 것 같습니다. 네. 황교안 총리가 계속 버텨도 국정교과서는 확실히 폐기가 되는 겁니까? 국회 안에서 그 정도 야삼당은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뭐 폐기 법안 지금 내놓은 상태고 네. 이것에 대한 그 바로 입법 네. 착수에 지금 들어갈 예정에 있고요. 네. 그리고도 이것을 끝까지 강행한다. 그러면 책임자를 조목조목 따져서 국회 네.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음, 여러 방면의 어떤 책임을 묻는 과정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일 많은 때가 없고 잠깐 네. 지나가면은 막 뉴스가 뒤처지고 이런 때가 없는데 여하튼 하나하나 다 갈래갈래 나누어서 구분지어서 의회에서 개별적으로 다 대응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사실 그 12월 9일 날 탄핵 소추 결의안을 투표를 하러 들어가는 자리에서 방청석을 이렇게 올려다 봤습니다. 그 방청석에 세월호 가족들 한 40여 분이 노란 옷을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가짜를 쓰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의원님들 그렇게 가짜 연습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가짜 똑바로 쓰려고. 네. 이거는 국회의원 한 개인의 그 투표 과정이 아니라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세월호 아이들, 백남기 농민, 그리고 정말 연일 그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고 촛불의 광장에 나왔던 그 수백만 명의 국민들, 그리고 촛불조차도 나올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어려운 자영업자들, 이분들을 대변해서 내가 투표를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했습니다. 이제는 탄핵이 인용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정권 교체와 사회 대개혁을 이루는 과정에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의원님은 현장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노동 현장도 그렇고요. 인권 현장도 그렇고요. 늘 가장 먼저 나타나서 아픈 손 먼저 만져주시는 그런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뵐게요. 네,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 있으니까요. 네, 언제나 그 세종문화회관 계단. 조금 덜 추워야 할 텐데. 그러니까요. 이번 주에는 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네. 계단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네. 우리. 그리고 12월 31일 날 네. 송박영신이라고 송박영신, 예. 송구영신이 아니라 예, 우리 다 함께 예. 한 해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주최 측이 24일을 좀 콤팩트하게 하고 네. 송박영신은 거의 축제처럼 네. 연말에 아주 그 좋은 무대를 만든다고 하더군요. 네. 좀 기대를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